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녀를 위해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멈춰서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출근할 곳도 없고, 자녀들은 이미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함께 밥 먹던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건가? 남은 건 그냥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뿐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 폴 사르트르.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든다고? 나는 이미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하지만 사르트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여전히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상사.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나이 60, 70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면,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허무하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허무함은 사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평생 고민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는 순간까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르트르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든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르트르는 페이퍼 나이프, 그러니까 편지를 뜯는 데 쓰는 종이칼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칼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칼을 만든 장인은 이미 편지를 뜯는 도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죠. 즉, 이 칼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용도가, 그 본질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묻습니다. 인간도 이런 도구와 같은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 있다고 믿었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일꾼으로서의 역할 말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설계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는 정해진 목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넌 의사가 되어야 해 하고 낳은 게 아니죠. 국가가 넌 공무원이 되어야 해 하고 탄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합니다. 먼저 세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60대 이상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난 이미 60년, 70년을 살았어. 내 본질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평범한 부모였고, 그게 나야.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만들어지는 중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은 무엇이었습니까?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다면 당신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그건 당신이 선택했던 수많은 역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안 당신은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것 역시 당신이 선택하고 수행했던 역할일 뿐입니다. 은퇴를 했다고, 자녀가 다 컸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페이퍼 나이프처럼 누군가 정해준 용도에 갇혀 있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용도를,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당신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60대,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그릴 수 있는 캔버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동안은 남들이 정해준 밑그림을 따라 색칠하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당신이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그릴지, 어떤 색을 쓸지, 그건 온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물론 이 자유가 처음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라는 형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르트르의 문장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저주라니요. 우리는 평생 자유를 꿈꿔왔는데 사르트르는 왜 자유를 저주라고 표현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텅 비어 있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자유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뭘 하지? 내일은 또 뭘 하지? 선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저주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죠. 회사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규칙이었죠. 상사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날지 9시에 일어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친구를 만날지 혼자 있을지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산책을 갈지, TV를 볼지, 책을 읽을지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라고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만 봤다. 그것도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자녀가 찾아오자고 했는데 귀찮아서 거절했다.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누군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정해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에 매달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왜일까요? 선택의 무게를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유가 무겁고 두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야말로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선택지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남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진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고, 자녀들은 독립했고, 사회적 역할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미뤄왔던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사르트르는 평생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유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맞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요.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들도, 딸도, 배우자도,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이 선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선택하라고요.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존재, 바로 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르트르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사람이 제일 힘들지.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사는 게 속 편해. 하지만 사르트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은 사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는 방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세 명의 사람이 사후 세계의 한 방에 갇혀서 서로를 영원히 바라보며 지내야 하는 이야기죠. 왜 타인이 지옥일까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고요.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아, 내 아이들은 날 그저 늙은 부모로만 보는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구나. 혹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 다들 나를 그저 예전의 그 모습으로만 기억하네. 난 이제 많이 변했는데. 이게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입니다. 타인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은 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자녀에게 당신은 부모입니다. 친구에게 당신은 옛날 그 친구입니다. 의사에게 당신은 환자입니다. 사회에게 당신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저 부모이기만 한가요? 노인이기만 한가요? 아니죠. 당신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롭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길을 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말을 해도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의견을 내도 나이 들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흘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타인이 지옥인 이유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을 멀리하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혼자서는 나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친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봐야 알 수 있죠. 타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타인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타인과 관계 맺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저 늙은 사람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세요. 대신 나를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를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친구들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의 나에 관심을 가져주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60대, 70대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의미 없는 모임, 피곤한 친구,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시간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타인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타인은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나의 변화를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고립되지도 마세요. 고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립은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타인과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나누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3명의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매일 만나는 피곤한 모임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피하지도 의존하지도 마라. 대신 제대로 선택하라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앙가주망입니다. 프랑스어로 앙가주망 엔게이지먼트는 참여, 개입, 헌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평생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 일에 관심 끊었어. 피곤하기만 하더라고. 정치고 뭐고 다 싫어. 그냥 내 식구들이나 잘 챙기면 돼. 나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냥 조용히 살다 갈래. 이해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 세상은 복잡하고 나는 이미 힘이 없다고 느끼는 그 기분. 하지만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사르트르가 말하는 참여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운동을 하라는 것도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참여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혼자 방 안에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도 그것이 세상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쌓아온 목공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기술을 쓸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그 기술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동네 청소년 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쳐 주는 것. 어떤 선택이 참여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실수한 것들, 극복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당신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면 그것은 세상에 남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참여다라고요.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써보세요. 일기장이 아니라 블로그든 SNS든 혹은 손으로 쓴 수기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밖으로 내놓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을 나눠보세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젊은 이웃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세요. 바느질을 잘하신다면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것도 참여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도 참여입니다.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모두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이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75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글을 쓰고 시위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완고해서, 고집이 세서, 아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자신의 실존도 끝난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그냥 조용히 살다 가고 싶어. 괜찮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용히와 무관심하게는 다릅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관심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참여는 반드시 타인과 함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참여입니다. 혼자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도 참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를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한 일이 내일의 당신에게 혹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사르트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는 정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응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로 세상에 내놓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선택이,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이, 당신이 오늘 나눈 대화가 모두 세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모여서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르트르와 함께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존과 본질에 대해, 자유와 책임에 대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사르트르는 평생 많은 소설과 희곡을 썼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봤습니다. 우리 각자가 작가이고 동시에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르트르 자신의 마지막을 봅시다. 그는 1980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그는 건강이 매우 나빴습니다. 당뇨로 인해 시력을 거의 잃었고 폐기종으로 호흡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으면 비서에게 받아쓰게 했고, 글을 쓸 수 없으면 인터뷰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죽기 몇 달 전,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있다고 믿는다. 74세에 병든 노인이 한 말입니다. 지리력도 거의 없고 몸도 자유롭지 못한 노인이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났을 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한 장례식 중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했을까요? 그가 위대한 철학자여서, 유명한 작가여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겠지.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하지만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저 그런 하루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들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과거에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어떤 분은 화가가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작가가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작가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70대도, 80대도 끝이 아닙니다. 사르트르의 말을 기억하세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그 모든 선택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어제 어떤 하루를 보냈든 오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실수했다면 오늘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어제 후회했다면 오늘 다르게 선택하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가 정말 소중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의 총합이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들이 모여서 내일의 당신이 됩니다. 이번 주 당신이 한 선택들이 모여서 한 달 후에 당신이 됩니다.
올해 당신이 한 선택들이 모여서 내년에 당신이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각각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내일은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사르트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모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진실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진실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진실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나이 60, 70은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시간입니다. 노을은 하루의 끝이지만 동시에 가장 찬란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미뤄왔던 일기를 써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동네를 산책하며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써나가시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여전히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